KBS 대전 생생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6일 화요일 KBS 대전 생생 뉴스 방석준입니다.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인도를 방문했을 때 마더 데레사가 하는 일을 보고 100만 파운드를 준다고 해도 자기는 그런 일은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마더 데레사도 그렇다면 저도 할 수 없을 겁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언뜻 두 사람이 완전한 공감을 한 것처럼 들리지만 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고 해도 자신은 그렇게 굳은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이고, 데레사 수녀는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당시 데레사 수녀는 나병 환자와 에이즈 환자 등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요즘 이 더위에 방역복을 입고 코로나19와 싸우는 의료진의 마음도 마더 데레사의 생각과 같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을 왜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사회 리더들에게는 더욱 중요합니다. 정치인은 정치를 왜 하는지, 기업인은 기업을 왜 하는지 말입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공동선에 어떤 소명을 갖고 있는지 매일 하루를 시작하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먼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난 아산의 50대 여성에 대한 검사 결과 코로나19 양성으로 나타나 단국대 병원으로 이송돼 격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추가 확진자의 동선과 감염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남편과 시어머니 등 가족 접촉자는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해외 진출 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위한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이 있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습니다. 충청남도가 이에 대응해 복귀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최대 550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파격적인 대책을 내놨는데, 다른 지역 자치단체들도 가세하면서 벌써부터 치열한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대전시가 보문산 일대를 도심 관광 명소로 조성하기 위한 밑그림을 발표했습니다. 찬반 논란이 일었던 보문산 내 이동수단 설치 문제는 보문산에서 뿌리공원까지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며칠 전 폭염 속 40도가 넘는 현대제철 당진 공장 안에서 외주업체 노동자 2명이 쓰러져 1명이 숨졌습니다. 노동청은 법에서 규정한 고열 작업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중대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밝혀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당시 마스크 품귀 현상을 틈타 유명 마스크 판매업체 사이트로 속인 뒤 돈만 가로챈 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주로 아이들 걱정을 하는 맘카페 회원 위주로 가짜 사이트를 홍보했는데 모두 감쪽같이 속았습니다. 미래통합당 김태은 의원이 킬로와트 아워당 0.3원인 화력발전 지역자원 시설세 세율을 1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반신이 마비돼 보행에 불편을 겪는 장애인을 위해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로봇 개발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보행 속도를 비장애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계단과 경사로 등에서도 큰 문제 없이 걸을 수 있도록 로봇 기능이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뉴스브리핑 순서입니다. KBS 대전 보도국의 이정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기자, 이 대전시가 보문산 일대를 도심 관광 명소로 조성하기 위해 계획안을 발표했죠. 네, 대전 보문산을 요즘 트렌드에 맞춘 도심 여행지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게 대전시의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일단 기존 전망대를 철거하고 과학도시답게 천체 관측 기능을 추가한 새 전망대를 설치해 대전의 랜드마크로 삼겠다고 했고요. 보문산 자락인 중구 호동에는 오토캠핑장을, 대사동과 무수동 등에는 숲길을 조성해 힐링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침산동에 제2의 뿌리공원을 조성하고 5월드에는 대관람차와 익스트림 놀이기구 등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이외에 애초 계획엔 1박 2일 머무는 여행을 위해 워터파크나 숙박시설 조성도 있었는데 코로나19 상황 속에 재정을 고려해 이번 계획에서는 제외됐습니다. 네, 이 찬반 논란이 일었던 보문산 내 이동수단 설치 문제, 이것은 이제 보문산에서 뿌리공원까지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요. 네, 이렇게 보문산을 중심으로 흩어져 있는 그 시설 여행지들을 어떻게 한꺼번에 연결하느냐가 가장 관건이었는데 대전시가 원래 케이블카 설치를 고민했었는데요. 환경 훼손 논란이 이어지자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보문산 전망대에서 보문산성을 거쳐 뿌리공원까지 3.6km에 이르는 국내 최장 규모의 모노레일을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모노레일을 포함해 이번 계획안을 실현하는데 2025년까지 2천억 원이 투입될 예정인데요. 예산의 상당 부분은 도안지구 등 신도심 개발 이익금으로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모노레일 설치 문제는 환경단체 반대가 여전해서 일단 타당성 용역을 통해 환경 문제와 경제성을 검토한 뒤 확정하겠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예, 이 케이블카와 모노레일이 환경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따져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해외 진출 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위한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이 있다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었는데 충청남도가 이에 대응해서 복귀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파격적인 대책을 내놨다고요? 네, 국내 기업이 해외 공장을 충남으로 이전하면 충남도가 최대 55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비 210억 원과 별도로 입지 보조금 등 342억 원을 지방비로 지원하는 파격적인 조건입니다. 토지 매입가의 40%, 고용 보조금의 5%, 본사 이전 인센티브 5%, 그리고 시군 대규모 투자 특별 지원금 100억 원 등을 추가로 지원하는 건데요. 기업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가 보증을 서주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외 진출 기업의 복귀를 위해 최근 정부와 수도권에서 일고 있는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한 대응인 셈입니다. 충남뿐 아니라 다른 비수도권 자치단체들도 잇따라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대구시는 신축 기숙사비 지원 등 인센티브 패키지를 제시했고 강원도는 수도권 인접 지역에 복귀 기업 전용 산단을 만들기로 하는 등 기업 유치를 위한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충남도가 조만간 해외 진출 지역 기업 100여 곳을 대상으로 복귀 가능성을 타진하고 유치 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예. 지역의 미래 먹거리 준비해야죠. 이젠 뉴노멀 시대라고 합니다. 자치단체들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며칠 전에 이 폭염 속에 40도가 넘는 현대제철 당진 공장 안에서 그 외주업체 노동자 2명이 쓰러져 1명이 숨졌는데 노동청은 법에서 규정한 고열 작업장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중대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밝혀서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죠. 네, 지난 9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외주업체 직원 54살 박모 씨가 40도가 넘는 공장 안에서 냉방장치를 수리하다 쓰러져 숨졌습니다. 작업 일지를 보면 박 씨는 당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 일하면서 1시간 반가량 휴식한 것으로 기록은 돼 있는데 실제로 휴식이 이루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청은 박 씨가 고온 고열의 작업 환경에 있었던 것은 인정하면서도 용광로와 소결로 주변 등 법에서 정한 제철소 내 고온 고열 작업장 12곳에 해당하지는 않아 중대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곳 작업 특성상 온도가 60도까지 올라갈 때도 있는데 고열 작업장이 아니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형식적인 법 적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작업환경의학센터 내과 전문의도 숨진 박 씨의 체온이 발견 당시 40도였고 체온이 올라갈 만한 다른 질환이 없었던 점으로 봤을 때 고온에 의한 온열 질환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노동청은 국가수 부검 결과가 나온 뒤 중대재해 적용 여부를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실제 온도는 높은데 법에서 정한 곳이 아니니 중대재해가 아니다. 이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죠. 노동청이 누구 편에서 법을 해석해야 되는지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 코로나19 확산 당시 마스크 품귀 현상을 틈타 유명 마스크 판매 업체 사이트로 속인 뒤 이 돈만 가로챈 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죠. 주로 아이들 걱정을 하는 맘카페 회원 위주로 가짜 사이트를 홍보했다는데 모두 감쪽같이 속았다고요. 네, 지난 3월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마스크 품귀 현상이 극심했던 때 맘카페 등의 유명 마스크 업체의 물량이 싼 값에 풀렸다는 글과 사이트가 올라왔는데요.
가족이 쓸 마스크가 당장 급했던 주부들이 줄줄이 돈을 보냈지만 기다리던 마스크는 오지 않았습니다. 진짜와 똑같이 만든 가짜 사이트였기 때문입니다. 홍보 문구부터 제품 명칭, 사진까지 그대로 베낀 뒤 돈만 송금받아 챙겼다고 합니다. 온라인 음성 채팅으로 알게 된 이들은 닷새 동안 80여 명으로부터 430여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 주소를 사용했고 실시간 채팅 상담까지 하며 현금으로만 송금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일당 7명을 사기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하고 최근에도 비말 마스크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를 이용한 사기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예, 모두가 어려운데 참 별 사람들이 다 있군요. 이 밖에 밤사이 사건 사고 있었나요? 네, 지난밤엔 비교적 조용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이정은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한국철도가 KTX 등 열차에 있는 자동 판매기에서 마스크를 판매합니다. KF94 마스크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증한 덴탈 마스크를 살 수 있습니다. 한국철도는 마스크 미착용 승객의 열차 이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한국화학연구원이 별정직 직원을 모집합니다. 사업계약직 4명과 전문연구요원 3명으로 원서는 22일 오후 5시까지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충남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창업마루 나비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대상은 만 18세 이상부터 39세 이하 예비 창업자 또는 7년 이내의 초기 기업으로 입주 비용은 2인 입주실 기준 임대료가 관리비 포함 월 평균 5만 원 내외입니다. 신청은 26일까지 충남 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부여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가 로컬 푸드, 카빙 앤 케이터링 전문가 양성 과정을 시작으로 직업교육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취업 의지가 있는 미취업 여성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부여 세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성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내 상업용지가 경쟁 입찰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LH 대전 충남본부가 상업용지 13필지와 근린생활시설용지 8필지, 주차장용지 10필지 등 모두 31필지를 경쟁 입찰 방식으로 공급합니다. 입찰은 오늘과 내일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진행합니다. 날씨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전이 30도, 세종 31도, 천안 30도 등 26도에서 31도로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상태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막다가 낮부터 흐려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28도에 머물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생생한 뉴스, 깊이 있는 이슈 분석. 여러분은 지금 방석준 앵커와 함께하는 KBS 대전 생생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6.25) 한국전쟁은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던 아픈 역사입니다. 특히 대전에서는 (6.25) 한국전쟁 당시 대전 형무소에 수감 중이던 민간인 희생자들이 우리 군과 경찰에 의해 학살되고 안매장됐던 산내 골령골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산내 민간인 학살 사건이 무엇이고 현재 유해 발굴 사업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오마이뉴스 심규상 기자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심규상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더위에 고생 많으시죠? 감사합니다. 네. 한국전쟁 직후인 1950년 7월 초부터 이 대전 형무소에 수감 중이던 민간인 희생자들이 우리 군대와 경찰에 의해 학살되고 안매장됐던 대전 산내 민간인 학살 사건이 있었는데 먼저 이 사건이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 전쟁이 터진 1950년 6월 말부터 이듬해 초까지 대전 형무소 재소자와 또 대전 충남북 일원의 보도연명원 등 약 7천여 명이 민간인이 군경에 의해 집단 학살된 사건입니다. 네. 학살은 6월 28일 시작돼서 7월 중순까지 1차 이어졌고요. 네. 이후에는 북한군에 대한 부역 혐의로 또 9월 28일부터 이듬해 초까지 추가 학살이 일어났습니다. 네. 살해된 사람들은 현장에 파놓은 긴 구덩이에 안매장됐는데요. 안매장된 곳이 산내 골령골입니다. 네. 1994년에 대전 시사편찬위원회가 펴낸 대전 지명지가 있는데 이 지명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골령골은
본래 곤룡죄였는데 예. 지역민들이 6.25 당시 양민들을 이곳에서 대량 학살해서 죽은 사람의 뼈가 산처럼 쌓여서 예. 골령, 즉 뼈골짜기의 예언적 지명이다 이렇게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 민간인 학살로 한 마을의 지명까지 바뀐 겁니다. 예. 그러니까 6.25가 나자마자 바로 사흘 뒤부터 학살이 시작됐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 골령골 이름도 이 학살 때문에 이렇게 지어진 것 같다 이런 얘기시죠. 네네. 예. 왜 우리 군대와 경찰이 이 민간인 희생자들을 학살하고 안매장했던 것인지 그 이유도 궁금한데 당시 시대 상황이 어땠죠? 집단 학살 이유는 북한군에 동조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당시는 6.25 한국전쟁이 발발한 직후로 인민군이 남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주로 학살된 사람들은 보도연맹 가입자와 또 대전형무소 수감된 정치범들인데요. 보도연맹이 뭐냐면 이제 좌익 전향자들을 계몽하기 위해서 조직된 관변단체였거든요. 주로 검찰이나 경찰 수사기관이 간부들이 만든 기관입니다. 그리고 가입을 그런데 권장했었죠 이때. 네네. 네. 할당을 채우기 위해서 자익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강제로 대거 가입된 경우가 많았는데요. 네. 계몽한다고 가입시켰다가 전쟁이 터지니까 갑자기 이게 살생부로 바뀐 겁니다. 네. 형무소 수감된 정치범은 약 1,800명 정도 있었거든요. 대전 형무소에. 예. 이제 4.3 항쟁 관련자, 여순 사건, 예. 뭐 보도연맹원들 이렇게 네. 주로 갇혀 있다가 희생이 됐습니다. 지난 2010년이죠. 정부가 조사를 해서 네. 전시였지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 국가가 수감된 재소자들과 자익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적법한 절차 없이 사살한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다. 네. 이에 대한 책임은 이승만 대통령과 국가에 기속된다. 이렇게 정부가 밝힌 바도 있습니다. 네. 너무 가슴 아픈 역사네요. 이 당시 산내 민간인 학살 사건은 미국 파견대의 전투 일지에도 기록이 돼 있고 또 외국 언론에도 알려졌고 또 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죠? 네, 몇 가지 미국 측 자료를 좀 보면 산내 골령골 학살 현장에서 한국에서의 정치범 처형 제목이 18장에 처형되는 사진이 있습니다. 네. 미 극동군 사령부 주한연락사무소 총책임자인 에버트 소련이 찍은 사진인데요. 이 사진하고 함께 밥 에드워드 미 대사관 중령이 작성한 비밀 보고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후에 남한 경찰들에 의한 무자비한 처형이 행해져 왔다. 처형 명령은 의심할 여지 없이 탑 클래스 최상층부로부터 내려졌다. 네. 대전형무소 정치범 1,800명을 처형하는데 3일이 걸렸고 1950년 7월 첫째 주에 일어났다. 이렇게 돼 있고요. 전투 일지도 있는데요. 미군에 한국전쟁 지시에 의해서 대전과 그 인근에서 민간인 1,400명이 경찰에 의해 살해됐다. 네. 이 시신은 대전에서 약 4km 떨어진 산에 매장됐다. 이런데 이 활동 보고서가 7월 1일자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소개한 거하고는 또 별도의 살해 현장이었던 거죠. 네. 7월 3일자 보고서도 있는데요. 현재 동양 정보실이라는 거기에는 한국 경찰이 수원과 대전에서 처형하고 있다. 뭐 이런 보고서도 있고요. 이 밖에 영국의 데일러 워커지의 위닝턴 기자가 학살 이후 현장을 방문하고 쓴 르포 기사도 있고요. 북한 종군 기자가 쓴 기사, 또 국내에서 현장 목격자의 다수의 증언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심 기자께서도 그 긴 시간 동안 이 산내 민간인 학살 사건을 밀착 취재하고 세상에 알리는 역할을 계속하고 계신데 현장에서 직접 취재하면서 느끼는 사건의 진실 또 참담함 어떻습니까? 그동안 취재하면서 많은 곡절이 있었는데요. 네. 처음에는 사람의 뼈가 현장에 아무렇게나 나뒹굴고 있어서 많이 놀랐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현장을 오가면서 훼손된 유해를 주워 모았는데요. 그걸 중간 크기의 항아리를 가득 채울 정도였습니다. 네. 현장 목격자 인터뷰를 할 때는 끔찍했는데요. 총살 당시 일대 그 마른 흙이 피로 곤죽이 됐고 이 장면을 보고 목격한 사람들이 정신줄을 놓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네. 유해를 발굴할 때 무릎을 꿇고 손이 묶인 자세로 발굴된 유해가 나오거나 또는 흙이 부족해서 돌덩이로 유해를 묻어놓은 것을 확인했을 때, 또 유해가 매장된 곳이 개발 행위로 훼손돼서 유해 흔적을 갑자기 찾아보기 어려울 때도 참담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처음 희생자 규모를 저희가 1,800명으로 추정했거든요. 네. 그런데 취재를 해보니 이것이 3,000명, 다시 최대 7,000명까지 늘어나서 많이 놀랐습니다. 네. 그리고 이 더 안타까운 것은 이 민간인 학살 사건 이후 남겨진 유족들은 많은 것을 잃고 또 고통 속에서 살아야만 했다고 하는데, 산내 민간인 학살 사건 이후에 유족들의 삶은 어땠나요? 사실 희생자도 있지만 전쟁이 남긴 가장 큰 상처는 유가족들의 삶입니다. 가족이 해체됐죠. 그러니까 네. 교육은커녕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생활을 하면서도 빨갱이 자식이라는 손가락질에 연자제로 꿈을 접어야 했고요. 그래서 잃어버린 70년 삶의 그 고통이 대물림됐다는 겁니다. 유가족 대부분이 지금도 지나온 삶을 물으면 인터뷰 도중에 눈물을 쏟아냅니다. 삶이 고통스러웠던 것은 부모 형제를 잃은 슬픔과 경제적 어려움도 있지만요. 네. 국가로부터 그동안 70년 동안 외면당하고 또 주변 이웃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등 그 소외와 차별이 더해졌기 때문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이 희생자 중에는 이념과는 관계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더 안타까운 거죠. 그렇습니다. 예. 또 연자제 때문에 유족들은 그동안 많은 고생을 했고, 긴 시간이 지나고 지난 2007년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한국전쟁을 전후한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의 피해를 확인하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유령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이 일부 유해가 발굴되기도 했죠. 예, 2007년이죠. 정부 차원의 첫 유해 발굴이 현장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2010년에 종료됐거든요. 그래서 짧은 그 활동 기간으로 이 진실 규명을 받은 희생자가 전체 희생자 중에 200여 명에 불과하고요. 네. 유해 발굴도 지금까지 60여 구를 발굴하는 데 그친 상황입니다. 네. 희생자는 7천여 명으로 추정이 되는데, 네. 하지만 유해 발굴 사업도 이 토지 소유주의 반대, 또 오랫동안 농사와 개발 행위로 유해가 유실됐을 가능성, 이런 것도 크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토지 소유주가 반대하거나 농사와 개발 행위로 대부분 유해가 훼손돼서 유해 발굴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7천여 명, 최대 7,000명 정도가 희생됐다고 하는데 네. 현재 남아있는 유해는 최대 수백여 구로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많이 그 유해가 유실이 됐군요. 예. 유가족들은 그 유해 발굴 또 유해 매장지 보존을 위한 정부와 자치단체의 토지 매입을 요구하고 있는데 현재 이건 어떤 상황이죠? 다행히 지난 2016년에 정부가 공모 사업을 했는데요. 네. 대전 산내 골령골이 한국전쟁 전후 그 민간인 희생자 전국 단위의 평화공원 조성 부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네. 약 3만 평 정도고요. 여기에는 이제 추모 공간과 유적 공원 또 연구 교육 공간이 함께 조성되기로 결정됐습니다. 국고도 약 400여 원 정도가 배정이 됐고요. 네. 애초 계획보다 좀 늦어지기는 했는데요. 올해부터 약 40억 원 정도의 토지 매입비가 배정돼서 현재 유해 매장지를 중심으로 토지 매입을 추진 중입니다. 매입된 토지를 좀 중심으로 올 하반기 10월경에 네. 유해 발굴을 좀 본격 추진할 예정이고요. 또 하반기에 전국 추모공원 관련 국제 설계 공모도 예정돼 있습니다. 마침 또 지난 5월 달에 20대 마지막 국회에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네. 법 개정으로 좀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한 그 재조사의 길이 좀 열리게 되는 이런 좀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네. 이 대전 산내 민간인 학살 사건, 그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아픔을 씻어줄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그 진실을 밝히고 유해 발굴 사업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앞으로 이 학살 사건의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 좀 나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아까 과거사법이 좀 개정됐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정부가 피해자 유가족들의 진실규명 신청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행정력을 좀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한 조사로 지금 민간인 학살이 가해자가 누구인지 아직 밝혀져 있지 않거든요. 예. 가해자가 누구인지 또 정확한 피해자 규모도 좀 밝혀야 되고요. 이를 위해서 좀 수사권을 겸비한 조사권도 강화하고 각 기관이 자료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또 과거사재단 설립 비전 제시 등이 좀 요구되고 있습니다. 올해 한국전쟁 70주년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주로 대전 지역의 경우 대전 전투와 관련해서 군인과 경찰, 미군의 승전 행사나 또 영웅을 기리는 기존의 행사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네. 이 전쟁 기념 행사를 이런 가해자 중심에서 피해자 중심에 서서 전쟁과 상흔과 아픔을 좀 보듬고 성찰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데요. 전쟁에 대한 반성 없이 평화가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는 27일 날 오후 2시에 네. 골룡골 현장에서 70주년 추모제가 열립니다. 시민들의 관심도 이 기회를 통해서 좀 바라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산내 골룡골 사건이 무엇이고 현재 유해 발굴 사업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오마이뉴스 심규상 기자와 말씀 나눴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기술의 정하웅, 구성 조미연, 제작과 진행의 방석준이었습니다. 6월 16일 화요일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